오늘은 프랑스의 철학자 미셀 푸코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이 미셀 푸코의 여러 가지 어떤 사상, 철학 중에서도 저는 이제 다 다루질 수가 없고요. 그 중에서 이제 딱 어떤 권력의 문제, 제가 제목을 시선과 권력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좀 국한해서 이 미셀 푸코를 공부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선이 뭡니까? 시선.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순간에도. 이분의 이제 이 책, 우리가 다룰 교재로 삼는 책은 감시와 처벌이라는 책입니다. 매우 유명한 책이에요. 그죠? 그리고 미셀 푸코가 쓴 여러 가지 저작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 대표작의 하나로 꼽히죠. 그리고 이 책의 부제가 있습니다. 감옥의 탄생이에요. 자, 우리를 다스리는 것, 우리를 통치하는 것, 그것의 정체가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누가 만들었을까?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또는 우리 사회에 작동하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릴 겁니다. 자, 말씀드릴 순서는 이래요. 미셀 푸코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이분의 이제 전체적인 어떤 철학사에서의 위치, 그 다음에 이분이 얘기하는, 이 책에서 얘기하는 통치성이라는 것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 책, 그 감시와 처벌이라는 책, 그리고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파놉티콘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 어떤 장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약간 이제 우리 현대 문제로 가져와서 우리 현대에 작동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권력의 모습과 그 다음에 지금 신자유주의와는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자, 그럼 우리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고자 해요. 자, 미셀 푸코는 어떤 사람일까?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자 이렇게 불러요. 또는 포스트 스트럭처럴리즘 철학자. 스트럭처럴리즘이라는 게 이제 구조라는, 스트럭처가 구조잖아요, 그죠? 이게 후기 구조주의 철학자로 이제 통칭 잘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가 이 현대 철학을 열었던 5명 이야기를 지난번에도 했어요, 그죠? 마르크스, 니체, 후설, 프로이트, 소시르, 이렇게 5명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서 그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이 니체나 또는 이 마르크스, 이런 이제 그 1900년대가 딱 열리면서 활동했던 철학자들의 뒤를 이은 철학자들의 대표적으로 저희가 하이데거하고 푸코 얘기를 제가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위치는 하여간 여기에 있습니다. 딱 요 현대 철학을 열었다고 통칭 얘기하는 이 5명의 바로 뒤에 이어서 이제 구조주의 철학을 한 사람, 또는 그 구조주의 철학의 뒷부분, 이제 이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푸코고요. 이걸 이렇게 가로로 한번 보면 이래요. 자, 이제 실존주의 철학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게 이제 니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나의 실존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를 얘기한 여러 사람들이 있었고, 이분들을 실존주의 철학자라고 부릅니다. 사르트르가 대표적이기도 하고요. 하이데거도 거기에 넣을 수 있을 겁니다. 니체, 또는 그 앞에 있는 키에르케고르, 칼 야스퍼스, 이런 사람들이 실존주의 철학. 인간은 자립적인 주체다. 자립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주체다. 그러면 그 실존을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철학을 한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실존주의 철학자라고 하는데, 자, 이 실존주의를 극복하고자 또는 그 실존주의를 넘어서고자 하는 철학을 했던 사람들이 그 뒤에 이어서 나옵니다. 여기 이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제 구조라는 걸 가져옵니다. 인간의 행동과 인간의 사고는 자기가 자립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뭔가 그것을 규정하고 있는 커다란 구조가 있다. 그 구조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철학이어야 한다. 자, 그럼 그 구조가 뭘까? 우리 소시루 얘기를 했었는데 소시루는 그것이 언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분도 사실은 그래서 이 소시루를 구조주의 철학의 시초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 소시루의 철학을 좀 더 이제 인류학적으로 발전시켜간 사람이 레비스트로스라는 사람,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뭐 알투세르, 뭐 이제 요 뒷부분에 푸코가 나옵니다. 넓게 봐서는 구조주의 철학자이고 이와 같은 구조에 의해서 구성되는 인간. 그럼 이 구조 속에서 인간은 어떻게 자기의 실존을 또는 자기의 존재를 찾아가야 할지, 어떻게 나는 사고하고 행동해야 할지 이쪽으로 이제 이야기를 끌어간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주의 철학자 또는 구조주의의 뒷부분, 그래서 뒤에 이제 포스트 구조주의를 이제 이끌어갈 사람, 간 사람 이렇게 위치를 하고요. 우선 그래서 구조주의를 한번 간단히 제가 설명을 해보려고 그래요. 이게 스트럭처럴리즘이라고 이제 영어로 하는데, 자, 여러 가지 어떤 우리 시대와 그다음에 사회와 인간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요소들 사이에 상호 관계가 있다. 이 관계가 정신적, 언어적, 사회적, 문화적 이런 구조라는 형태로 존재하고 있고 이 구조 속에서 개인이나 문화가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밝히겠다는 게 구조주의 철학이에요.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 고대 그리스 철학이 이래로 그 철학의 주 관심은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그 무엇, 그것의 본체를 찾아가는 거였어요. 플라톤은 이데아라 그랬지. 우리가 보는 것들은 허상이고 그림자이다. 이것에 변하지 않는 그 본질적인 뭔가가 있을 거다. 그것을 찾아내고 규명하는 것이 철학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쭉 그동안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어진 서양 철학은 전부 플라톤의 철학에다가 각주를 다는 것이다. 여기까지 얘기할 정도로 에센셜리즘이라고 하는데 그 본질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본질이 한때는 신이라고 생각했고 신의 존재와 본질을 찾아가 보자. 또는 나중에 그 르네상스가 되면 그것이 인간의 이성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의 이성이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 철학은 그것을 규명하는 것이고 이 인간의 이성이 우리를 유토피아로 데려다 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쭉 이어져 왔죠. 그거는 에센셜리즘이 그동안 쭉 이렇게 면면이 이어져 왔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실존 철학자들이 나옵니다. 아니다. 나의 실존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 실존주의는 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뭐 사르트르가 이렇게 얘기했다죠. 지금까지 이 본질에 대해서 그동안 고민을 했는데 에센셜리즘, 그다음에 이데아 또는 신 또는 가치, 뭐 영원 무궁한 무엇, 그것에 실존이 앞선다.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더 실존이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기존의 철학은 정의를 통해 생명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등을 규명하고자 했다. 이러한 문제의 대답은 추상적일 수밖에 없었다. 개인의 경험과 개체의 차이는 그동안 배제되어 왔다. 에센셜리즘이라는 거 하에서. 지금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 한다. 그게 이제 실존 철학인 거죠. 자, 이와 같은 해석은 인간의 구체적인 실존을 통해서 마주치는 문제를 처리할 수도 없었고 해결할 수도 없었다. 개인, 개별성, 그리고 또 현재, 이 변화하고 있는 이 현상, 이런 것들이 인간의 본질, 전체성, 이데아, 영원, 불변의 것,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철학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실존주의였습니다. 니체도 그랬고요. 하이데거도 그랬고, 하이데거는 존재의 철학자라고 불렀잖아요. 그죠? 키에르케고르가 그랬고. 자, 그런데
그와 같은 실존을 쭉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인간의 행위나 이런 것들은 이것을 규정하는 뭔가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간과하고 있었다. 그게 구조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행위는 구조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다. 이 구조가 뭔지를 밝히는 것이 철학이어야 한다. 자, 실존주의는 현상을 중시하면서 현상에 머무르고 있는데 사실은 이 구조주의는 그 현상으로부터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구조, 요걸 밝히는 것이 진짜 철학이어야 한다는 거에 입각한 게 구조주의예요. 사회의 다양한 현상을 관계라는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 현상은 개별적이거나 독자적인 것이 아니다. 사회 구조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한 중요한 실마리, 그 펑션, 이 기능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영미 구조주의 이런 식으로 이제 철학이 형성이 되어 갑니다. 이 변화무쌍한 언어 배후에 언어를 관통하는 기본 구조가 존재하듯이 소시루가 그렇게 생각했죠, 그죠? 변화무쌍한 사회와 문화 현상은 몇 가지의 기본 구조의 파생과 변화의 결과물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크게는 뭐 영미 구조주의 또는 뭐 프랑스의 구조주의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이 철학이 발전되어 간대요. 그중에 이제 몇 분의 사례 철학을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하면서 구조주의의 내용을 조금 더 좀 들어가 볼게요. 자, 지난번에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소시루라는 사람. 이분은 이제 구조주의를 처음에 창시했다고 알려져 평가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 전까지는 언어는 현실 세계를 묘사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현실이 실제가 물건들이 있고 그 물건들을 현실 세계를 언어라는 수단을 통해서 묘사를 하고 있다라는 게 뭐 일반적인 인식이었죠. 사물이 먼저 있고 그것을 묘사하거나 지칭하거나 이름을 불리는 것으로 언어가 생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소시루는 이걸 뒤집습니다. 언어가 있어서 현실이 창조되는 것이다. 언어가 없었으면 현실도 없거나 인식할 수 없었을 것이다. 언어는 사물의 이름이 아니고 이름이 있기 전부터 사물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거기에 이름이 붙으면서 그 사물이 의미를 갖게 되었던 것이다. 말이 없다는 것은 그 사물이 없다는 것을 뜻하고 그래서 언어는 세계를 묘사하는 그림이 아니고 현실 세계와 독립적으로 만들어진 한 세계다. 구조, 스트럭처다. 이러한 언어적 세계가 우리의 현실을 만드는 것이다. 언어가 더 먼저다. 언어라는 구조가 먼저다. 언어라는 구조가 있음으로 해서 이 현실 세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반대로 생각하고 있었다. 자, 인간이 어떠한 언어를 만드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또 다른 세계를 창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 언어가 가진 공동체의 가치체계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말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이 말은 우리 구조로서 나한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는 타인의 말, 타인이 구조로서 만들어 놓은 그 말 속에 말을 내가 하고 있는 건 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구조가 먼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 소시루가 이렇게 언어를 통해서 얘기한 이 구조 문제를 좀 더 이렇게 넓히고 퍼뜨린 그리고 이제 이걸 이제 인류학적으로 모든 인간의 세계를 설명하기 시작한 사람이 레비 스트로스라는 사람이에요. 언제가 기회가 되면 이분 철학을 한번 우리 같이 공부를 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분이 쓴 대표적인 책이 슬픈 열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매우 좀 두껍고 이거 읽으면 이게 왜 읽어야 되지 하는 느낌이 오는 책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이 레비 스트라스라는 어떤 뭐 철학자 또는 인류학자라는 한 사람 프랑스 학자가 남태평양에 이런 이제 그 부족들을 찾아가는 얘기예요. 찾아가서 계속 관찰한 것들을 이렇게 기술을 하고 분석을 하고
하는 책인데, 결국 왜 이렇게 찾아가냐 하면, 이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구조라고 하는데, 그 구조가 그럼 어떤 모습으로 처음에 만들어지고 있을까? 그런 이 인간의 그 가장 가장 원시적인 모습에 찾아가서 보면 그 구조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은 어떤 건지가 보다 명료히 보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남빅화리족 이런 이상한 원시 부족을 찾아가는 이런 이제 책인데요. 여기 보면 아주 원시적으로 아주 이런 문명과는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한 상태로 이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잘 관찰해 보면 우리 서구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문명의 어떤 그 고갱이에 해당되는 어떤 뭔가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분류를 하면서 살고 있구나. 요런 거는 터부로 생각하고 있고, 요런 거는 권장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과 이런 것들 교환하고 있구나. 요런 것들이 사실은 그 구조 아닐까? 근데 그 구조를 가지고 우리 서구의 문명을 보니까 똑같이 설명할 수 있다. 과연 이게 원시와 문명이 다를까? 구조라는 면에서 똑같은 거 아닐까? 라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레비스트로스는 이 문명과 야만, 이런 거는 서구인들이 만들어낸 이런 어떤 사고일 뿐이지, 실제로는 우리 사회에 널리 존재하고 있는, 이 문명화된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원시적인 모습의 사회에서도 이 사회를 구성하는 구조는 결국은 같은 거구나 라는 결론을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이 슬픈 열대를 통해서 이제 이런 걸 한번 공부할 기회가 앞으로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알투스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프랑스 철학자예요. 이 사람은 약간 그 막스이즘을 공부를 하고, 한 철학자인데, 막시즘이 어떤 거였죠? 우리 그 상부구조라고 하는 거, 우리 정치, 문화, 무슨 이데올로기, 법률, 예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전부 다 하부구조의 반영이다. 결정하는 것은 하부구조의 어떤 경제적인 관계가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있다. 이런 게 이제 우리 막시즘에서 우리가 그때 살펴봤는데, 자, 이와 같은 그 상부구조, 이런 것들은 어떠한 모습을 취하고 있을까? 라는 것에서 여기서 이 사람은 구조를 봅니다. 이런 우리가 이 하부구조, 인프라스트럭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허위의식에 불과하다고 했던 상부구조가 요와 같은 구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이데올로기는 환상이나 허위의식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물질적인 힘을 가진다. 요게 구조다. 이 사람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국가는 지배계급의 질서를 구현하고 생산 조건을 확립하기 위해서 작동하고 있는 어떤 억압적인 장치 또는 이데올로기적인 장치인데, 이와 같은 이데올로기가 이런 상상적인 관계를 통해서 개인들을 계속 거기에 동조시키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무슨 행동을 하고 결정을 하고 생각을 할 때 내가 의식의 주체인 줄 알지만, 우리는 이와 같은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 그리고 이런 이데올로기는 이런 예속을 강제하기 위한 어떤 그 개인들을 사회의 의식의 주체로 계속 호명하고, 너는 이와 같은 사람이야. 너는 여기 이제 예를 들었죠. 그 어떤 선량한 신의 아들이야. 너는 원죄를 진 이런 인간이야.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상상적인 관계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자기 행동을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계속 강제하는 실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이데올로기는. 라고 얘기해서 기존의 그 막시즘이 얘기하는 경제 결정론을 조금 더 이데올로기라는 관점에서
이데올로기를 구조로 설명한 사람. 막 이제 여러 가지 모습이 사람마다 어느 부분에 중점을 뒀는지에 따라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떤 그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기존의 우리가 상부 구조로서의 어떤 허위 의식이라는 것을 구조로 파악한 사람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과거 원시의 사회 부족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인류의 공통적인 어떤 구조를 찾아내려던 사람도 있었던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언어를 통해서 언어가 이 실제 사실보다 더 앞서서 구조로서 기능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해낸 사람도 있고, 모습은 다르지만 뭔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주관하고 구성하는 뭔가 스트럭처가 있다 라는 생각이 실존주의를 이제 능가하는 이런 이제 철학 사주를 이루어냅니다. 그 사람 중에 이제 이 사람이 계시는 거예요. 미셀 푸코고요. 이분이 굉장히 많은 책을 썼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몇 가지 그 사진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감시의 처벌을 가지고 이제 할 거고요. 여기 보면 아까 부제가 감옥의 탄생. 그죠? 그래서 이거는 지식의 고고학 또는 뭐 광기의 역사, 임상의학의 탄생, 전부 뭐의 시원, 뭐의 역사, 뭐의 고고학, 뭐의 계보, 뭐 이런 식의 책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 구조주의 철학자들은 이런 철학 방식을 이렇게 해요. 뭔가 이것들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상황으로 가보자. 사유를 통해서 또는 관찰을 통해서. 실제로 그래서 그 레비스트로스 같은 사람은 그 남태평양의 부족을 가본 거예요. 또는 사유를 통해서 가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맨 처음에 만들어졌을 당시로 사유 여행을 해보면 이 모습이 진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미셀 푸코가 그런 철학을 한 사람이고, 지난번에 니체 할 때 도덕의 계보를 제가 소개했어요. 자, 이 선과 악, 그 다음에 어떤 그 죄와 죄의식, 세 번째가 허물을 향한 힘, 이런 것들은 어디서 왔을까 하는 걸 이제 그 계보를 찾아 올라가는 형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던 책이었잖아요, 그죠? 이런 구조주의 철학자들이 되게 그 니체의 거기서부터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맨 처음에 이제 그런 거를 대표적으로 한 사람이 이제 니체의 이제 도덕의 계보라는 책을 들 수가 있고, 특히 이 사람은 이제 그런 식으로 철학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책에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 이 책의 첫머리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책이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는지. 이 책의 목적은 근대적 개인의 영혼과 새로운 권력의 상관관계를 역사적으로 밝히기 위한 책이다. 자, 처벌을 관장하는 권력. 이 권력이 의존하고 있는 어떤 과학적이고 사법적인 실체를 밝히기 위한 계보학이다. 그래서 이 감시와 처벌이라는 제목으로 어떤 우리를 통치하는, 우리를 다스리는 것의 정체를 계보를 한번 찾아 올라가는 방식으로 찾아보겠다. 과연 이게 처음에 어떻게 생겼을까? 그래서 감옥의 탄생이에요. 감옥이 처음에 어떻게 탄생되었을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 권력의 실체를 찾아보겠다. 계보학적으로. 이런 책이고요. 이 사람이 했다고 하는 몇 가지 이제 그 명언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볼까요? 권력 투쟁의 역사,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런 권력의 운동과 유지에 관한 유지의 실제 조건이 숨겨져 있는데, 또는 권력은 간단히 말해서 소유되는 것이 아니라 행사되는 것인데, 라든지, 우리의 감옥은 우리가 보통 생활에서 목도하고 있는 공장, 학교, 군사기지, 병원 등등과 매우 유사한 점은 왜 그럴까? 우리의 교육은
지식과 권력을 암시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권력에 대해서 많은 사유를 했던 사람이고요. 그런 사유들이 집체적으로 모여있는 책이 감시와 처벌이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볼게요. 자, 권력이 뭡니까? 권력.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능력이죠. 내가 원하는 바를 상대방으로 하여금 받아들이게 할 수 있는 힘. 그게 이제 권력인데, 이 미셀 푸코는 이것을 통치성이라고 불렀어요. 자, 사회적, 경제적으로 남을 다스리거나 남이 내 주장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그 힘인데 이것을 통치성이라고 하겠다. 자, 그러면 이 통치성이 어디서 오는 걸까를 밝히는 거예요. 자, 통치성 또는 통치 가능성 이런 것은 다스려지는 것 또는 다스려지게 만드는 것, 그런 그 힘, 이것을 얘기하는데 옛날의 통치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 내 백성들이 이 통치성을 가질까? 이게 모든 통치자들의 가장 큰 숙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또는 피지배자들이 잘 다스려질 수 있을까?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하면 이 통치성을 갖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러다가 처음에는 강권과 억압을 통해서 이거를 했어요. 말 안 들으면 패고, 말 안 들으면 잡아가고, 반역하면 죽이고, 주로 이걸 통해서 통치가 가능했어요. 군사적인 힘, 그다음에 사법 권력, 뭐 이런 걸 통해서 통치를 했는데 점차 어떻게 돼가느냐 하면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노력하는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거지. 이런 강권이나 억압을 안 써도 내가 원하는 것을 그 백성들이 또는 피통치자들이 스스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만 있게 만들면 최고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거 만들 수 있을까? 그게 여태까지 통치자들이 해온 숙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여기서 할 거예요. 감시와 처벌에서. 이 책 읽어보신 분 어땠어요? 한번 감상을 한번 들어봅시다. 어땠었는지. 그 잔인한 게 바로 요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이게 여기 보면 어느 루이 15세 이 사람을 이제 살해하려고 그러다가 잡힌 어떤 사람에 대한 판결문이야. 이제 누구를 이제 암살하려다가 왕을 암살하려다가 잡혀서 법정에 섰는데 얘한테 어떤 벌이 내려졌냐면 이런 벌이 내려집니다. 이게 좀 끔찍하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손에 2파운드 무게의 뜨거운 밀랍으로 만든 횃불을 들고 손에다가 이렇게 들고 팬티바람으로 파리의 노틀담 대성당 정문 앞에 사형수 호송차로 실려와서 공개적으로 사죄를 하게 만들어라. 그 다음에 그 호송차로 어디로 데려간 다음에 거기 처형대 위에서 가슴, 팔, 넓적다리, 장단지를 뜨겁게 달군 쇠집게로 고문을 가하고 그 오른손에다가는 국왕을 살해하려고 했을 때 들었던 그 단도를 잡게 한 후에 그대로 유황불로 태워라. 계속해서 쇠집게로 지진 곳에다가 불로 녹인 납과 기름과 송진 이런 걸 붓고 몸을 4마리의 말이 잡아 끌게 해서 사지를 절단시켜라. 그리고 몸과 손발은 불태워라. 그리고 불탄 그 재는 바람에 날려버려라. 요게 요 사람에 대한 그 형벌이에요. 좀 심하게, 그죠?
예전에 대개 그 반역한 왕을 살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이런 벌을 받았어요. 우리 고려 조선 때도 그랬죠. 이 반역죄 다 능지처참을 했어요. 다 신체적으로 괴로움을 강하는 거야. 능지처참이라는 그 들으면 그죠? 말로 해가지고 막 사람을 찢어 죽이는 형벌이잖아요. 지금은 근데 왜 안 할까? 지금도 반역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안 할 것 같아요? 징그러워서. 왜 이런 거 안 할까? 옛날엔 다 너무 돈이 많이 들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책이 왜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을까? 이걸 갖고 이야기를 시작해요. 이런 거를 이제 들어요. 이 신체형을 하다 보면, 고개 체형을 하다 보면, 사형수가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막 난동을 치는 거야. 어차피 죽을 거 아니에요? 이제 막 찢어 죽을 건데. 난동을 피우고 막 욕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어차피 죽는 건데 뭐. 그러면 이제 군중들이 반발심이 불러일으키고 선동될 수도 있는 거야. 막 환호를 하고 막 폭동이 될 수도 있고요. 특히 인기가 좀 안 좋았던 왕이나 위정자에 대해서 반항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오히려 인기가 올라가겠지. 그 속시원히 말 잘했다. 이렇게. 그러면 오히려 권력자가 농락을 당하고 죄인이 영웅시 될 수도 있어.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또, 그래도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이 또 이제 갑자기 들었어요. 그동안 이제 인권의식도 생기고, 그 다음에 어떤 국민 주권주의 이런 게 생기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단죄를 할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다루면 되지. 사람을 그렇게 가혹하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가해서 되겠냐? 죄가 밉지 사람이 밉냐? 이 사람을 개조하고 반성하게 만들면 되지. 이런 쪽으로 인간성 존중 쪽으로 조류가 바뀌어서라고 설명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요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 그전까지는 군주의 강압적인 힘으로 통치를 하려 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규율해서 스스로 통치성을 갖게 만들 수 있는 방법만 있으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 푸코는 여기에 주목을 한 거예요. 그전까지 가지고 있던 어떤 군주 권력, 강압적인 힘, 그다음에 육체적인 이 고통을 가하는 방식,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는 다른 방식의 통치성이 작용되기 시작했다. 지금 우리 현대사회가 그런 권력 구조가 되어 있다. 군대, 병원, 학교, 수도원, 여기 엄격한 질서가 유지되어야 될 곳이에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굳이 아까와 같은 이런 강압적인 이런 신체형 중심의 규율 어떤 작동 체계를 만들지 않아도 스스로 이런 위계 질서를 갖게 만들 수만 있으면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면서 그걸 중간중간 점검만 하면. 그래서 이런 학교, 군대 이런 데서 하는 것들이 지금 다 현대 규율 권력으로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중간 시험을 보는 거야. 그게 사실은 요 규율 권력이 잘 작동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기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한테 상을 주고 상급 학교로 진학하게 해주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관찰되고 있구나. 모든 행동들이 기록되고 있구나. 이게 분석돼서 점수화되고 있구나. 라는 식을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엔 개인들이 다 알아서 한다. 9시까지 오라면 9시까지 오고 9시까지 안 온 애를 두드려 팰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압축하지 않으면 점수를 깎으면 돼. 그럼 지가 알아서 자율 규율을 하게 되는 거. 그거를 잘 할 수 있는 게 이제 파놉티콘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각각의 그 죄수들이 살고 있는 이 감옥인데 여기에 이제 감시탑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다 볼 수 있어요. 굳이 여기서 난동 피우는 놈을 간수들이 돌아다니지 않아도 여기서 딱 보고 있다고 얘네가 믿게만 만들면 여기 사람 없어도 돼. 사람 없어도 내가 감시당하고 있다. 내 일거수일투족이 관찰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데이터로 분석되고 있다. 이것이 뭐 점수화되고 있다. 라는 생각만 얘가 갖게 하면 이거 없어도 되는 거예요. 실제로 뭐 이런 거를 구상한 사람들이 여기다가 빛을 이렇게 쫙 이렇게 비치면서 보고 있는 듯이 만들어 놓고 실제 사람은 없기도 했대요. 그래도 다 알아서 자기 스스로를 규율하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파놉티콘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파놉티콘 어떤 건물, 어떤 제도 이런 것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어요. 사실은. 요건 제가 얼마 전에 찍은 우리 인천광역시 시청이 이렇게 돼 있어. 뺑 돌려 이렇게 있어. 여기 물론 뭐 감시탑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남아 있어. 그래서 이 구조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건축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되는 사조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그런 뭐 딱 이게 뭐 그 파놉티콘을 본따서 만들지 않았겠지만 이게 이제 우리도 모르게 어떤 레가시로 남아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그래요. 이 개인에 대한 감시 관찰 이제는 여기 돈 떨어졌을 때 죽기가 겁나. 다 보고 있을 거기 때문에. 실제로 저 옆에 이 CCTV가 없어도 스스로 그렇게 안 해. 감시와 관찰이 일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아마도 제가 오늘 집에서 나와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수백 번, 수천 번 찍혔을 거야. 앞에 오는 차들이 다 블랙박스로 날 찍었을 것이고, 지나가는 그 가게마다 다 나를 찍었을 거야. 내가 거쳐온 이 전봇대마다 다 CCTV가 있었을 거야. 아마 수천 번은 찍혔을 것 같은데. 설사 안 찍혀도 이제는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규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관찰될 수 있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들이 객관화되고 자료화되고 있죠. 요새 무슨 사건이 생기면 범인을 누가 잡는 CCTV가 다 잡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 누가 뭐 몇 번 차가 무슨 뺑소니를 쳤다. 그러면 이 길마다 있는 감시, 방범 카메라 이런 것들이 막 스스로 다 계산해낼 걸. 그래서 루트가 착착착 나와. 얘 지금 원주로 갔다. 그게 얼마나 잘하는지 이제는 이런 데이터들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 이제 지금 남산터널 지나갈 거다. 이 나보다 더 빨리 알 걸.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런 게 이제 일상화되어 있는 거죠, 일상화. 그런 거를 디지털 파놉티콘이라고 불러요. 이 디지털 이 망으로 연결된 모든 이 감시의 어떤 구조들이 속속들이 내 모든 영역에 다 들어와 있다고 보여진다. 예전에 제가 회사 다닐 때 예전에는 이제 그 인사부장님이 입구에 나오셔가지고 이름을 적었어. 9시 넘어서 들어오는 사람. 그 이후에는 요런 거를 만들어주세요. 이걸 띠 캐고 들어가야 돼요. 지금은 이거 없어도 돼. 요거만 있으면. 제 동선 아마 화장실 몇 번 갔는지, 담배 피러 몇 번 나갔는지 다 알 거야. 자,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가 나를 이제 규율하기 시작하는 거야.
화장실 또 가면 안 되겠다. 야, 좀 참자. 이렇게 되는 거야. 감시를 받는다는 생각이 들면 내 행동을 내가 제약을 해요. 지금 우리가 그런 파놉티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 옛날과 같은 그런 권력이 우리를 옥죄고 있는 것이 아니고 너가 감시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딱 심어주는 순간 게임 끝난 거야. 지가 다 알아서 하는 거야. 지금 현대 권력은 그런 권력이 작동하고 있어서 옛날처럼 능지처참 안 해도 된다. 자, 그거를 규율 권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규율 권력이 작동한다고 되면 내가 스스로 나를 규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현대의 권력은 요런 권력이다. 는 책을 1975년에 썼어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 사람의 해안, 그 당시엔 사실은 이렇지 않았을 거라고요. 어떤 파놉티콘이라는 어떤 개념, 뭐 이런 쪽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야, 이게 더 발전되고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라는 생각을 되게 할 정도의 시기였을 거라고. 근데 거기에서 현대 권력은 아마 이렇게 작동하는 쪽으로 급속도로 치달려가고 있다고 얘기를 한 책인 거죠. 그래서 이 현대 권력 얘기를 좀 더 하려고 그래요. 자, 그와 같은 현대 권력, 어떤 시선을, 내 어떤 가능성을 주입시켜 줌으로 해서 스스로 자기를 규율하는 자유 권력으로 만들어 놓은 현대 권력이 우리의 무엇을 통치하고 있을까? 이 사람이 꼴레주 드 프랑스라고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대학 프로그램에서 쭉 연속해서 했던 강의를 정리한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나와 있는데 이 책도 역시 어렵습니다. 근데 내용은 그거예요. 생명관리 정치다. 그런 통치성이 뭘 관리하느냐? 내 생명을 관리한다. 내 생활을 관리하고 생체를 관리하고 생애를 관리하고 생명을 관리한다. 생자 들어가는 걸 다 관리한다. 그 우선 범죄 또는 뭐 남의 물건 집어가는지 안 집어가는지 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내 생활 모든 분야에 다 들어와 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바이오폴리티크라고 불렀어요, 이 사람. 자, 이와 같은 이렇게 만들어진 시선을 통한 규율 권력이 자율 권력화하면서 나의 이런 생 전체를 관리해 갖고 들어오고 있다. 그게 현재 우리의 통치성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제 요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신자유주의랑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이런 거죠. 모든 것을 자율에 맡기고 자유에 맡기고 시장에 맡기고 경쟁에 맡기자. 그러면 모든 영역에서 시장화가 이루어져. 모든 것들을 숫자화하고 거기에서 돈을 연결시켜 주는 거야. 금융화되고. 이런 신자유주의 하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이 자기 스스로 기업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 내가 요걸 하면 돈이 얼마 들어온다. 요걸 하면 내 스펙이 올라간다. 요걸 하면 내 초임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서는 이 모든 내가 하는 행동, 내가 세계와 맺고 있는 관계, 나와 타자와의 관계, 세계를 상상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수치화하고 경제화하고 기업화하고 금융화하게 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미셀 푸콘이 이렇게 얘기해요. 좀 말은 어려운데 사회체 내부에 있어서의 기업 형식의 일반화. 내가 기업이 된 듯한 생각을 하는 모든 것을 수치화하고 모든 것을 점수화하고 모든 것을 돈과 연결시키는 방식이 일반화되는 형태다. 사회의 전 영역이 경제가 돼버리고 말았다. 자, 모든 것이 기업화되고 경제화되고 수치화되고 금융화하는 현대 신자유주의 하에서는 통치성을 보강하는 것이 무엇일까? 요새 예능, 먹방, 무슨 트롯, 뭐 어딜 틀어도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그렇게 재밌나? 네. 재밌어.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것들을 다 수치화해 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요렇게 시청률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 자동적으로 여기 광고 단가가 달라집니다. 안 할 수가 없어. 이거 안 하면 망하는데 뭐. 그래가지고 점점 더 야하고 점점 더 강도가 높은, 점점 더 센 이런 쪽으로 안 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거 안 하면 망하는데 뭐. 자, 우리는 안 그런가요? 우리 이런 거 엄청 세우고 있잖아. 우리 마로니에 프롬 유튜브 몇 명이 봤을까? 세고 있다고. 141명 됐더라고요, 우리, 그지? 이렇게 하고 있다고. 나도 이렇게 하고 있다. 내 공부, 매번 세고 있는 거야. A 플러스 A 마이너스야, 뭐 이러고.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민주주의가 망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 웬디 브라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민주주의 살해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쉽고 재밌어요. 여기 볼까? 당연한 말들 뒤에 숨은 보수주의자들의 은밀한 공격. 이렇게 부제가 붙어 있어.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이렇게 연결만 딱 시켜놓으면, 신자유주의적인 어떤 조류랑 연결시켜 놓으면, 그리고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행동을 모두 다 수치화하고 데이터할 수 있다. 그게 경제가 연결된다. 라고만 해놓으면 민주주의는 죽어나간다. 너무나 당연한, 그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건데 뭐. 그게 돈 버는 방법인데 뭐. 라고만 당연하게 만들어 놓으면 민주주의를 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자, 이런 현대사회, 모든 것들을 시선 속에 가두고, 그 시선 속에서 관찰되는 행동과 생각들을 수치화할 수 있고, 그 수치가 경제와 연결될 수 있는, 금융화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식이 만들어져 있는 규율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걸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걸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해요. 아비투스라고 들어봤죠? 아비투스. 아비투스가 뭐지? 생활 습관도 배어 있는 어떤 나의 취향 이런 거죠, 그죠? 아름다운 것, 올바른 것, 정당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내가 생각하는 인식의 틀, 이런 게 이제 아비투스잖아요. 나의 취향, 나는 도대체 뭘 좋아하는 사람이더라? 호영 씨는 뭘 좋아합니까? 무슨 영화를 좋아해요? 영화로 칩시다. 어떤 장르의 영화를 좋아합니까? 판타지를 좋아합니까? 그거를 넷플릭스가 굉장히 잘할 거야. 넷플릭스에 오늘의 추천 영화 쫙 뜨는데 어떻게 내 좋아하는 걸 잘 알아서 띄우는지 얘는 다 알고 있어. 내가 그동안 뭘 봤는지, 어떤 영화를 어느 시간대에 주로 보는지, 보다가 에이 하고 끈 게 있으면 그게 어떤 장면에서 껐는지 요거만 알면 얘가 호영 씨가 좋아하는 영화를 쫙 10개 뿌려줄 수가 있는 거야. 내 아비투스는 데이터가 지금 지배를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나와요. 새로 나온 것 중에 이런 영화 혹시 안 보실라고? 다 보고 싶은 거야. 그런 경험 많죠. 제가 예를 들면 어디 이렇게, 저는 인천에 살잖아요. 집을 가다가 뭐 잘못해가지고 길을 잘못 들어서 이렇게 저 인천 공항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에 좀 있으면 띵동하고 와. 해외여행 하시려면 저희 여행자 보험을 들어주세요. 온다. 또 뭐 좀 있다가 또 뭐가 와서 보면 여행 가방 20% 세일. 다 보이는 거야, 누가 나를. 그래서 이 넷플릭스에 그 시네매치인가 무슨 어떤 알고리즘이 있어가지고 거기 보면 요런 거를, 이게 좀 지금은 더 많이 됐을지도 몰라. 여기 접속해서 영상을 이렇게 막 찾아보잖아요. 찾아보는 거를 뭐
보통 한 90초 정도 찾아본대, 맥시멈 찾아보면. 요때 마음에 드는 격이 안 나오면 얘는 끈다는 거야. 그럼 얘는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요때 여기를 쫙 뿌려줘야만 얘가 이제 이 회사가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넷플릭스는 내가 어떤 영상을 즐겨보는지, 주로 몇 시에 보는지, 어디서 보는지, 중간에 싫어하는 부분이 나오면 어디서 이걸 껐는지, 이거를 완벽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가 쫙 뿌려준다는 거예요. 90초 안에 선택할 수 있게. 그걸 못하면 얘는 회사가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넷플릭스는 아마 영화에 관한 한 나보다 더 잘할 거야. 내 하비투스는 얘가 가지고 있는 거야. 그게 권력인 거야, 지금. 나에 대한 지식, 내 생각을 컨트롤하잖아. 원하는 바를 내가 하도록 걔가 하는 힘을 가지고 있잖아. 그게 권력이고 통치성이죠. 어디서 나왔냐? 나에 대한 관찰로부터 나왔다.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걔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걔가 나를 통치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뒤뒤로 패지 않아도 네가 알아서 잘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장악하는 자가 부를 장악하는 것이고 권력을 장악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권력은 바로 이거다. 예전에는 정보를 누가 독점하고 있으면 이게 효율적이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정부가 정보를 다 독점하고 있어서 계획경제를 하던 방식이 실패를 했죠. 이제는 어쩌면 정보가 집중되면 효율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봤어요. 어서 들은 얘기일 거야. 이제 미래 공장에서는 이제 고용이 다 없어지고 사람 한 명하고 개 한 마리만 있으면 된대. 이제. 사람이 하는 일, 개 밥 주는 거. 개는 사람이 기계 손 못 대게 하는 거. 개는 이게 딱 지키는 거예요. 사람 기계한테 못 오게. 그리고 사람은 걔한테 밥 주는 역할을, 둘만 있으면 기계가 다 나머지 다 알아서 한다. 얘가 데이터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해서, 참, 이게 뭐라, 웃프다 그러나? 이런 느낌을 가졌는데. 자,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에 사람의 일을 뺏기고 있다. 라는 거에 대해서 위기감을 갖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인간 그 자체를 상실해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일 지금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아까 얘기했죠. 내 생명, 생애, 생활, 생체, 생자를 다 관리해 들어오고 있는데 그 어떤 그 권력의 실체가 일 뺏기는 거 지금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인간임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거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권력의 실체가 뭐라고요? 시선이에요, 시선. 자, 내 존재, 내 삶, 내 생, 이거에 대한 통제권을 과연 그 권력에게 넘겨주시겠습니까? 그 시선을 장악하고 있는 그 권력에게 넘겨주시겠습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안 넘겨주려면, 내가 나를 지키려면, 내 존재의 통제권, 내 삶의 통제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대체? 사실 요즘 세상에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저렇게 하려면 물론 이제 그걸 써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할 수 있는 거 없을까?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그냥 이러고 살아? 그 1984라는 소설 있죠. 네? 그래서 거기가 이제 뭐 그런 상황이 그려지고 있어요. 그죠? 모든 것들이 다 텔레스크린이라는 걸 통해서 일거수일투족이 이렇게 비춰져. 그죠? 그리고 그 빅브라더가 그것을 다 보고 있어. 그게 이제 지금 여기 미셀 푸코가 얘기하고 있는 파놉티콘 세계인 거야. 디지털 파놉티콘의 세상인 거야.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와 같은 빅브라더한테 항거를 하는 어떤 사람이 나와요. 그죠? 나와서 이제 항거를 하는데, 거기서 빅브라더한테 대항하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행동, 해야 할 일, 또는 빅브라더가 사람들을 못하게 하는 거, 그게 뭐였더라? 이걸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요구하지 말라 그래. 책 읽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일기 쓰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사랑하지 마라. 이런 건 다 우리가 해줄게. 너는 그냥 행동만 해. 이런 게 이제 빅브라더의 강제고, 거기에 대항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걸 하는 거예요.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생각하고, 서로 상호작용하고, 결국 이걸 거예요, 이거.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거라는 게. 자,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자, 시선의 얘기를 우리가 시작했어요. 시선으로.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 그 시선이 바로 권력의 속성 정도가 아니라 아예 권력 그 자체다. 시선은 권력이다. 이 책이 뭐였죠? 시선은 권력이다. 그 책이죠. 그죠? 자, 현대의 시선은 정보고 지식이고 데이터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장악하는 자가 권력을 장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다. 자, 요 데이터를 누가 독점하면 그건 권력을 독점하는 거예요. 어떤 국가기관이나 어떤 기업이나 이 데이터를 누가 독점한다면 걔는 권력을 독점하는 거예요. 그 권력은 내 생을 통치할 거야, 아마.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 자, 이 데이터를 누가 만듭니까? 내가 만들지. 내가 이렇게 다녀서 그게 찍히잖아, 자꾸. 우리 각자 개인들이 만드는 거예요. 이 데이터는. 데이터의 주인은 나일 수도 있어. 내가 생성하고 있잖아, 내가 데이터를. 모으는 건 걔네지만, 구글이 됐든, 아무개가 됐든. 내가 데이터의 생성자이고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피동자가 되어 있는 거지, 지금. 이런 데이터들을 모으고 분류하고 분석 안 하고 살 수는 없겠죠. 지금 이미 데이터 사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그 데이터는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걸 사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죠. 사용할 수밖에 없지, 지금 사실은. 데이터 기업들은. 자, 사적으로 사용하면 사용료를 내야지. 그건 당연한 거죠. 우리가 주인인데. 그게 디지털세, 데이터세,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이제 논의가 지금 있죠, 실제로. 그죠? 이런 논의가 나오는 거는 우리가 데이터의 생성자이고 주체이기 때문에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 거였어, 원래. 이런 데이터 프로세싱을 안 할 수 없지만 하면 당연히 사용료를 내야지. 그게 누구한테 당신이 걸어가면서 찍혔기 때문에 100원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거를 어떤 그 재원으로 우리의 존재를 위해서 써야지, 이거는. 그게 뭐가 되든 간에 복지가 됐건 소득이 됐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는 생각이 퍼져야 될 것 같다. 우리가 무료 카톡, 무료 무슨 이런 거 매우 기쁘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우리가 무료로 쓴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스스로가 지금 상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매우 좋아요 수를 세고 있고 매우 팔로우 수를 세고 있고 그게 잘 사는 거야. 그게 더 현명한 거야. 그게 합리적인 거라고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데이터화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동의하면서 나를 권력에 내맡기고 있는 거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규율하고
자율규율하고 내 생을 경제화하고 수치화하고 기업화하고 금융화하면서 살고 있어. 그게 지금 신자주의를 뒤에서 백업하고 있어. 웬디 브라운이 얘기했듯이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상품화되어 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언젠가 우리는 민주주의를 질식하고 있는지도 몰라. 우리가 데이터 사회에 이미 들어선 이상 이걸 데이터 역전시킬 수는 없을 거예요. 그게 옳지도 않을 거야. 하지만 내가 그러고 있다는 거에 대한 자각,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 이 데이터의 주인은 나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민주주의가 질식당하는 꼴을 곧 보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제가 주로 이제 그 미셀 푸코의 어떤 권력, 통치성, 그다음에 감옥, 파놉티콘 이런 얘기를 했고, 이제 뒷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좀 조금은 현대적으로 제가 보고 있는 현대의 권력의 모습과 그게 이 신자유주의와 그렇게 연결되고 있는 이런 문제의식 이런 거를 제 나름대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나를 통치하는 것이 무엇일까? 나를 통치하는 이 권력의 실체는 뭘까? 그 권력이, 현대의 권력이 나의 지금 무엇을 통치해 들어오고 있는지,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고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